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출범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장 연구자들은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분산시키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일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상조치 등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방류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관하는 내용 등 우리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회수해 분해하고 이를 모방해 역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도 수십 년 동안 숨겼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50여 년 만에 다시 열린 UFO 청문회에서 나온 주장인데 전직 군 관계자들은 인간이 아닌 외계인 유해도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2년 연속 줄어 5,16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 가구는 750만 가구로 1년 만에 4.7% 늘어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5%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거나 난임 시술로 다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인데 저출산 완화를 위해 출산 이후뿐 아니라 임신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구체적인 조직과 인력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국회에서도 여야 대립이 극명한 상황이라 우주항공청 설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국가 우주항공 분야를 전담할 우주항공청의 기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우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국가대표 우주항공 전담 조직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고 관련 사업을 총괄합니다. 조직은 정책과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 운영 조직으로 구성합니다. 또 기관별 강점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항우연과 천문연 등 출연 연구기관은 기존 소속을 유지하는 대신 나사 모델을 적용해 주요 임무에 특화된 임무센터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나로 우주센터와 같은 공공안보 성격의 국가 인프라 시설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의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속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하지만 아직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조직 내 세부 직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의 우주항공 연구를 전담했던 항우연과의 관계 설정과 불확실한 인력 운영 방침을 놓고 항우연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루 전날 열린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우주항공청 준비가 미흡하다고 자인한 셈이라며 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이전에 준비부터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과방위는 앞으로 최장 90일 동안 우주항공청 특별법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 상정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라는 목표는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에서 근무할 연구원은 기존 출연 연구기관에서 강제 할당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우주항공청 출범 인원 300명 중 연구 인력은 신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차관은 항우연이나 천문연에서 자발적으로 우주항공청에 오는 사람은 환영하지만 강제로 인원을 할당에 이관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현재 우주항공청으로의 인원 이관을 논의하고 있는지 항우연과 천문연에 질의했는데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박영득 천문연 원장은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 난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우주항공청 기본 방안에 대한 현장 연구원들의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는 정부의 브리핑 직후 성명서를 내고 우주항공청 설립은 근시안적 방안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 방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과기정통부 방안대로 우주항공청이 설립된다면 우주개발 탐사를 담당하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쪼개 해체될 것이라며 국가우주개발 역량은 분산돼 국가적 차원 우주 역량 전략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투명한 정보, 비상조치 등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면서도 우리 측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조하며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한일 양측은 지난 12일 양국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방류 정보의 신속, 투명한 공표, 비상상황 조치 등에 대해 보충 설명을 했다며 한국과의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방류 과정에서의 한국 전문가 참관 등 우리 측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본은 강경한 발언으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친강 외교부장의 면직이 오염수 방류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정적 중일 관계가 중요하다며 오염수를 둘러싼 대립을 최대한 피하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建設的かつ安定的な日中関係を日中双方の努力で構築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り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4일 왕이 위원과 만나 중일 관계가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말한 점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日中関係には様々な可能性がありますが、同時に数多くの課題や深刻な懸念に直面しておりまして、非常に重要な局面である。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염수 방류를 영어로 설명한 동영상을 게재하며 관련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일 정부가 다음 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우리 요구안을 일본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북부세관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쌀과 술, 과자 등 일본상 식품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홍콩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이번 달부터 세관 당국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며 사실상 수입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무역 관계자들은 중국 세관의 검사 강화가 수산물 이외 식품 등 다른 분야의 일본산 수입품으로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알고 있으며 현재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회수해 분해하고 이를 모방해 역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도 수십 년 동안 숨겨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 UFO 청문회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미 하원은 지난해부터 50여 년 만에 다시 미확인 비행 현상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 주장과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직 군 관계자들이 나섰습니다. UAP are in our airspace, but they are grossly underreported. These sightings are not rare or isolated, they are routine. 초기밀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다뤘던 전직 공군 소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가 UFO와 외계인 유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informed in the course of my official duties of a multi-decade UAP crash retrieval and reverse engineering program. 또 미국 정부는 1930년대부터 외계 존재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고발자로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Have you faced any retaliation or reprisals for any of your testimony or anything on these lines? It was very brutal and very unfortunate, some of the tactics they used to hurt me both professionally and personally, to be quite. 미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그로슈의 이 같은 UFO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떤 정보도 찾지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버쳇 의원 등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면서 이번 폭로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설 것이라며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병원들이 응급 환자를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용 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배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등과 함께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체계 마련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119 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정당한 수용 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 지침을 8월 중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 곤란 고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렁이는 바다 위 수많은 어선 속에는 선원들의 꿈과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궁금하긴 했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선상 속 이야기들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전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오늘은 램프 채널을 통해서 슬기로운 선상 생활을 전하는 1등 항해사 김현무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원양어선을 타고 지금은 내려서 푹 쉬고 있는 김현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채널명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램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램프는 레코드 오브 올 마이 패션으로 제 열정을 기록하는 공간으로 제가 살아가는 일상을 기록하기 위하여 RAMP라고 지었는데 네. 요즘에는 전문 원양어선이 채널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아, 네. 자, 워낙 올려주시는 원양어선 콘텐츠가 생소하기도 하고 흥미로워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데 자, 많은 직업 중에 원양어선을 타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이걸 직접 촬영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제가 완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항해사의 길을 꿈꿨습니다. 네. 그러면서 완도 수산고등학교를 가서 그 꿈을 좀 키웠고 원양어선과 상선을 고민하던 때 부경대학교에 진학을 했고 거기에서는 원양어선에 대해서 직접 듣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네. 원양어선으로 결정하고 승선하게 되었고 네. 원양어선에 승선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부터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너무 없더라고요. 네. 약간 미지의 세기처럼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나중에 원양어선을 직접 타게 되면 그 후에 탈 후배들이나 뭐 타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자 생각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이걸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까지 시작하게 된 것 네.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업 활동 자체도 이제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촬영하기까지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거기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촬영하기가 너무 어렵고 작업 중에 또 카메라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거의 고정시켜 놓고 한 장면 한 장면 하루에 이제 한 장면 뭐 조업 한 번 할 때 한 장면씩 촬영하다가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조업 한 번을 만들고 그래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원양 어선이 정확히 또 어떤 거고 항해사를 포함한 선원들은 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아, 이제 보통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배를 타면 다 원양어선으로 네. 알고 있는데 바다에서 하는 어업은 거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안어업, 근해어업, 원양어업으로 나누고 하루 만에 돌아올 정도로 가까이 있는 어장을 연안어업이라고 한다면 네. 어장까지 수십일 걸리는 먼 거리에서 하는 어업을 원양어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사이를 근해어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통칭돼서 연근해어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또 원양어선마다 특정한 어종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네. 타는 선망선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용 참치인 가다랑어나 황다랑어를 잡고 횟감용 참치를 잡는 연승선이나 오징어를 잡는 오징어 채낚기, 꽁치를 잡는 꽁치 봉수망, 또 대구 명태 등을 잡는 트롤 어선 등 각자 조업 방식도 다르고 그에 맞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대부분의 어업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군을 유인하거나 어군이 다니는 길목에 함정처럼 설치하는 어법이 많지만 참치 선망선의 경우에는 눈으로 어군을 직접 확인하면서부터 어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탐이 주로 이루고 예. 언제 어디서나 어군을 발견하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계를 점검하거나 어구를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작업 시에는 대부분 선원들도 갑판에 나와서 양망 작업이나 어획물 처리 작업을 합니다. 예, 네. 정말 종류도 많고 배 안에서 선원들이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저희가 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좀 경쟁도 있고 그물을 끊어가지고 뭐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진짜 있을까요? 약간 원양어선에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어요. 그 어군이 보이는데 그 어군에 먼저 도착을 하면 먼저 투망하는 식으로 줄을 선다고 하죠. 네네. 뭐 이제 뒷방이라고 해서 뒤에 도착한 배가 새치기 해가지고 투망하는 걸 뜻하는데 그때는 이제 보트 타고 가서 뭐 그물을 끊기도 하고 요구를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거의 전쟁처럼. 예. 저도 몇 가지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막 총소리도 나고 예,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자, 지금 현무 씨께서는 그 1등 항해사시죠? 네. 항해사가 되는 과정 그리고 1등 항해사가 되면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알려주시죠. 네, 어선에서는 본선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은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3등 항해사로 승선해서 기본적인 어로 작업, 선망선의 메커니즘 같은 걸 배우고 네. 2항사 때는 그걸 좀 더 능숙하게 하고 이제 그게 숙련도가 어느 정도 쌓였다면 1등 항해사 업무도 조금씩 하면서 트레이닝을 받고 1등 항해사로 진급을 했습니다. 예. 1등 항해사 업무는 2등 항해사나 3등 항해사 때와는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2등, 3등 항해사는 갑판이나 어창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했다면 1등 항해사는 콘솔을 조작해 주거나 출항 일정을 잡아서 일의 속도를 조절하고 선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예. 항해사라고 해서 항해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항해사에서 항해 업무는 한 20%에서 30% 정도 받게 되지 않고 선박을 관리하고 선원들을 관리하고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굉장히 일이 많네요. 네. 자, 아마 현무 씨에게는 이 바다가 곧 인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한번 출항 나가시면 얼마 만에 들어오시나요? 조금 더 타면 이제 인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보통 계약이 어기 단위인데 한 어기에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조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되게 오랜만에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네. 돌아오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은 좋고 정상금 이제 얼마 나오려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정말 솔직하신데요. 자, 정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이 정상금은 잡은 고기의 양으로 매겨지는 건지 아니면 항해한 거리나 시간으로 매겨지는 건지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실까요? 항해한 거리에 대해서는 거의 계산하지 않고 거의 100% 잡는 양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예. 달마다 나오는 생계비가 있고 나중에 정상금을 받게 되는데 직장인 초봉 정도는 정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고기를 잘 잡고 직급이 많이 높아지면 임원급 연봉을 이제 정상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원양 어선 그 안에서의 생활은 모르니까요. 네. 혹시 그 배 안에서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거 있을까요? 요즘에는 배가 어디에 있던 와이파이가 가능하거든요. 오, 이 그래요? 위성을 이용해서 이제 와이파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네. 원양어선의 생활에도 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뭐 주식 거래도 되고 쇼핑을 하면은 배송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예, 예.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배달 음식을 못 먹거든요. 한국에 있으면 뭐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배달도 먹고 사 먹으면 되는데 원양어선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빅맥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울 뻔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아주 창고처럼 굉장히 많은 음식을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잘 봤는데요. 자, 혹시 원양어선을 타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소개해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원양어선을 타면서 조리장님이 갑작스럽게 아파서 하선하는 일이 있었어요. 섬나라에서 하선했는데 원양어선은 계속 조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리장님 없이 출항하게 되었고 당장 출항하는 날부터 이제 선원들의 식사를 준비할 사람이 없었죠. 이제 상의를 하다가 기간 파트에서 1명, 항해 파트에서 1명씩 나와서 선원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생전 밥이라고 안 해봤는데 사람들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밥이 맛이 없는지 또 할 메뉴도 생각도 안 나고 뭐 준비하다 보니 나중에는 저도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선장님도 직접 오셔가지고 닭고기 카레를 해주면서 뭐 조리장님이 승선할 때까지 버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다들 능숙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업하면서 선원까지 식사까지 챙겼는데 나중에 되니까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잊지 못할 추억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배 안에서 먹는 음식은 밖에서 먹는 거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별미도 좀 있다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또 저희가 참치를 잡는 배이기 때문에 참치 중에 횟감으로 유명한 가마살이라고 있는데 한국어로는 목살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횟감으로 아주 귀한 부분인데 저희는 그걸 잘라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서 구워 먹습니다. 그러면은 뭐 연하고 육즙이 자르르 흐르는 것이 생선이 아니고 고기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렇군요. 정말 그거는 배에서밖에 못 먹어보는 고급 음식이다 이런 느낌인데요.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현무님과 분명히 같은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배라는 게 좀 힘들고 뭐 외롭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버티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내고 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고 경력을 쌓으면 그 경력으로 육상에서도 좋은 직업을 얻을 수도 있고 뭐 단면적으로 힘들지만 힘든 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도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항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은데요. 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것 같은 아주 시원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1등 항해사이자 유튜버 램프 김현무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올여름 장마가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장마 기간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강수량은 예년 강수량의 2배에 달하며 관측 이래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려했던 5호 태풍 독수리는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지난달 25일 2년 만에 전국 동시장마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31일, 중부와 남부는 32일간 이어지며 기간은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비의 강도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장마 초반부터 전국 곳곳에 게릴라 호우가 쏟아지더니 남부지방에는 5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이후 엿새간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의 양은 연 강수량의 3분의 1에 달하며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여름 전국 장마철 강수량은 648.7mm로 지난 2006년과 2020년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고 호남 지방에서는 10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지역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장맛비가 짧은 기간 많은 양의 강수가 집중된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역대 장마철 강수량을 보면 2위는 장마 기간이 길면서 강수 일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강수 일수 대비 강우량이 2배가량 많습니다. 역대 3위라도 역대급 수준으로 볼 수가 있지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 장마는 우려했던 5호 태풍의 진로가 명확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내륙으로 북상하게 되면서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더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기압 가장자리에 머물던 장마 전선도 북한 쪽으로 밀려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5호 태풍이 주변 기압계에 작용하며 장마 종료의 변수로 작용한 셈입니다. 이 남쪽에 위치해 있는 태풍이 북편하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도 같이 확장하는 구조를 보이면서 정체 전선이 이제 점차 북쪽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보이면서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최근 10년간 6차례에 나타났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철에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태풍 영향까지 겹치며 강수 패턴이 극한호우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장마철 호우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을 한 달 넘게 달군 열돔이 동북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 기상청은 단기 예보에서 남서부의 기록적인 무더위가 북동부로 확장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 동안 남서부에서 중서부까지 섭씨 32도에서 38도, 북동부와 대서양 연안은 32도에서 38도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야간 최저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서부 캘리포니아주부터 동부 매사추세츠주까지 미국 전역 27개 주에서 1억 2천만 명이 폭염경보주의보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곳곳을 덮친 거대 산불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꺼질만 하면 새로운 산불이 발생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휴양지 로도스 섬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산등성이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온 힘을 쏟고 있는 소방대원들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Every day, every night we are here and we don't make nothing. 급히 몸을 피한 주민들은 며칠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Κάποια στιγμή περάσαμε το δρόμο απέναντι για να πάμε να δώσουμε τρόφιμα στον Πελεκάνο, σε ένα μαγαζί που ήταν εκεί πάνω μαζεμένοι και οι φλόγησαν δεξιά και αριστερά. 하늘에서 바라본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입니다. 커다란 불띠가 꺼질 줄 모르고 번져갑니다. 연기를 뚫고 대피하던 차량 바로 근처까지 불길이 덮쳤습니다. 신전주의는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수백 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며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그리스 에비아 섬에서는 산불 진화에 나선 항공기가 추락하며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도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산하자 유럽연합은 소방 항공기 구입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The situation that we see in Southern Europe shows that we are in the climate crisis. It's already here. 시칠리아 섬의 온도가 유럽 최고 기록이었던 48.8도에 가까운 47.6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대원과 주민들 모두 산불 진압을 위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이 적은 3월에서 9월에도 지역별로 최고 수준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에서 9월 중 AI가 발생하면 지역별로 최고 단계 경보인 심각을 발령할 수 있도록 긴급 행동 지침을 고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필요하면 최고 단계의 AI 경보를 내리고 거점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AI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누는데 지금까지 3월에서 9월 중 AI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주의 단계를 발령할 수 있었습니다.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한 메타가 지난해 수백억 원대 과징금에 이어 올해 74억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의 2018년 이전 운영자였던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 1천여만 원과 8억 8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18년 7월 이전 국내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었으며 그 뒤로 메타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메타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이용해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2018년 7월 이후의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주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2년 연속 줄어 5,16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 가구는 750만 가구로 1년 만에 4.7% 늘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5%로 높아졌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총 인구는 5,16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은 4,994만 명으로 14만 8천 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175만 명으로 10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인구 성장률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인구 성장률은 지난 1995년 이후 1%대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지만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71%,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7.7%,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는 11.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생산 연령 인구는 2018년 이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곤약별 인구는 수도권이 2,612만 4천 명으로 총 인구의 50.5%를 차지하며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영남권은 24.5%로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세종과 인천, 충남 등은 인구가 늘었지만 울산과 대구, 부산 등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총 가구는 2,238만 가구로 1년 전보다 36만 가구가 증가한 가운데 1인 가구는 750만 가구로 34.5%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는 4.7% 증가했습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197만 3천 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의 9.1%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 가구는 149만 4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1% 줄었습니다. 지난해 총 주택은 1,916만 호로 34만 호가 증가한 가운데 빈집은 145만 2천 호로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거나 난임 시술로 다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존 단태아 중심의 정책에서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국내 처음으로 초산의 자연분만으로 넷쌍둥이를 품에 안은 차지혜 씨. 난임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했는데 정부 지원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35주가 되면은 쌍둥이는 거의 대부분 출산을 해요. 35주 전에. 그러니까 36주 이에 쓸 수 있는 그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조금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처럼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난임 인구도 늘고 이로 인한 다둥이 출산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쌍둥이 이상 다둥이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를 차지했고 지난해 출생아 10명 가운데 1명은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태아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먼저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현재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는 14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태아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합니다. 또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 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겨 다둥이 임신부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둥이를 출산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15일로 늘리고 셋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태아 중심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 다둥이 부모님들에게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와 함께 임신 준비 과정의 지원도 늘립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난소기능 검사, 정액 검사 등 검진비로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고 난자를 냉동해 임신에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음 지원을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정부가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4년 안에 30만 개가량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수는 88만 3천 개, 전체 노인 인구의 9.3% 수준입니다. 이를 2027년까지 10% 수준으로 올리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통계청 추산 2027년 노인 인구 1,167만 명을 고려하면 대략 120만 개까지 노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겁니다. 사회가 초고령화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특히 청년층 비중이 크게 줄면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가운데 40%를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로 채워서 노인 빈곤 해결과 노년기의 자아 실현을 함께 이뤄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9.6%에서 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학력 수준이 높고 디지털에 친숙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 편입을 고려해서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도 대폭 개선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맞춰 공익활동 일자리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일자리 단가도 물가 상승 부분을 반영해 보다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노케어, 즉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일을 노인 일자리로 연계해 취약계층 식사 제공이나 경로당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3만 개 이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초등 돌봄 인력 부족도 노인 일자리로 채워서 전국 초등학교 6천 곳에 5명씩 모두 3만 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칭 노인 일자리법을 제정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패널 조사를 추진해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전기차나 휴대전화 등에 흔히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용이 편리하지만 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 중이지만 성능이나 경제성이 떨어져 개발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배터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반고체 배터리를 국내 연구진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조기기술개발부 최은영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개발하신 기술을 들어보기 전에 전고체 배터리와 반고체 배터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전고체와 반고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양극, 음극,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액체 전해질은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는 분리막과 액체 전해액을 없애고 그 부분에 고체 전해질을 쓰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어서 안전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계면 저항 문제 및 고체 전해질의 부반응이 일어나서 성능이 좋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반고체, 즉 겔 같은 형태여서 이온 전도도는 고체 전해질보다 높고 안전성은 액체 전해질보다 높아서 액체와 고체 배터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배터리를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원팟 기술을 개발하신 건데요. 이 기술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원팟 공정이라는 그 화학에서 반응물이 하나의 반응기에서 연속적으로 반응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말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 연구진은 전자빔을 이용해서 반고체 배터리를 원팟 생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배터리의 전자빔을 조사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완제품이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원팟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전자빔은 방사선의 일종으로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전자빔을 액체 전해질에 조사하면 액체가 반고체 형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액체 전해질과 다른 배터리 재료들을 포함한 파우치형 배터리를 조립한 상태에서 전자빔을 조사하면 반고체 전해질로 변화시켜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원팟 공정으로 기존 액체 전해질 배터리의 성능을 넘어서는 반고체 배터리를 한 번에 여러 개 쌓아 올려서 동시에 생산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트레일러 방식으로 수직으로 적층한 상태에서 전자빔 조사가 가능하므로 생산성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액체 전해질에 전자빔을 쪼여서 이걸 겔 같은 형태의 반고체 배터리를 만든다는 말씀이신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한 1분 동안 몇 개 정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자빔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물질을 투과하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배터리가 수직으로 색처럼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세기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투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본 연구에서는 배터리를 수직으로 적층한 상태에서 7개까지 가해진 전자빔의 세기를 유지하면서 투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수직 방향으로 쌓인 배터리 세트를 이렇게 트레일러 위에 연속해서 공급하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용화된 그 배터리를 20개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자빔을 그냥 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쪼여야 가장 좋은 배터리를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또 어떻게 알아내셨을까요? 그 배터리 내부에는 다양한 이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료마다 전자빔이 받는 영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높은 세기 전자빔이 노출됐을 때 재료들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전자빔을 조사할 때 배터리의 내부의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그리고 접착체 역할을 하는 바인더 같은 개별 재료들이 받는 영향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네. 특히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세기의 전자빔에 노출되었을 때 불순물이 생성돼서 이로 인해 배터리의 성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재료들의 손상을 주지 않는 최적의 저사 선량을 도출한 후에 배터리의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찾았습니다. 예. 자, 이 전자빔의 세기와 시간 같은 게 진짜 노하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존에 있던 그 반고체 배터리 그 생산 방식과 비교해서는 이번에 신기술의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기술에서는 반고체 전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소의 반응을 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시의 역할을 하는 화학 물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자외선을 조사한다든지 열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과량의 게시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또 부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양의 가교제를 사용해야 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자빔을 이용하면 게시제를 사용할 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량의 가교제를 사용할 수가 있어서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게시제를 넣을 필요가 없는 기술이다. 지금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렇다면 그 개발하신 그 생산 공정이 기존 공정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네네. 얼마나 더 뛰어날까요? 전자빔을 이용하면은 생산량의 확대에 한계가 있고 전자빔 그 설비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개발된 공정은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여러 개가 쌓아올린 상태에서 한꺼번에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뛰어나므로 경제성도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액체 전해질 배터리에 비해서 다소 가격은 높은 편이지만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높은 경제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림에서처럼 어쨌든 여러 개를 쌓아서 전자빔을 조사하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배터리 같은 것들은 전자빔이 잘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매우 많은 수의 배터리를 쌓았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배터리는 전자빔이 약해서 반고체가 만들어지지 못하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배터리 내에서 재료가 손상되지 않는 정도의 전자빔을 조사했을 때 반고체가 만들어줄 수 있는 수량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수량이 7개였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두께에 따라서 전자빔 조사 조건이 변경한다면 많은 양의 배터리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재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할까요?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배터리보다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의 생산에 본 기술을 적용을 해보고 상용에 필요한 최적화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른 용량의 배터리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맞는 전자빔 조건을 다시 선정을 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예. 상용화 공정을 앞당기기 위한 공정 최적화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차세대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늘 배터리가 꼽히고 있잖아요. 자, 오늘 설명해 주신 기술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핵주기기술개발부 최은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산 팥순 추출물에서 체지방 감소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팥 종자를 싹 틔워 키운 팥순 추출물에서 나온 아주키사포닌2가 체지방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과학원은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권은영 교수진과 공동으로 진행한 동물 실험을 통해 팥순 추출물을 10주간 섭취한 실험용 쥐의 체중이 약 14%, 체지방량이 약 25%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반대로 근육량은 약 10% 증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적은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2차 전지를 충전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이현욱, 서동화 교수팀은 열전 2차 전지 시스템의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는 핵심 인자를 찾고 100도 이하의 적은 온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2차 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양극 소재 내부의 물 분자량에 따라 구조의 대칭성이 증가해 물 분자 근처 전이금속 사이에서 리간드 결합이 강화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구조 진동 엔트로피가 커져서 열전 2차 전지 시스템의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산업 부산물로만 활용한 콘크리트 철도 침목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배영훈 박사팀은 산업 부산물인 고로 슬래그 미분말과 소량의 실라카듐에 칼슘계 활성화제를 첨가해 시멘트 없이도 압축 강도 80메가파스칼 이상의 콘크리트 철도 침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콘크리트 철도 침목은 만든 지 3일이 지난 후에 압축 강도가 94.9메가파스칼을 달성했으며 국제 표준에 요구되는 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위 관측소 없이도 침수나 홍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관리하는 강울 레이더의 강우량과 1km 단위로 구축한 홍수 예측 모형을 활용해서 수위 관측소 없이도 침수 홍수 위험도 지수를 산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모형은 전국을 1km 격자 단위로 구분한 뒤 단위별로 홍수 위험수를 정하고 폭우가 내리면 실시간으로 산정한 위험도와 미리 계산해둔 위험도를 비교해서 기준치를 넘으면 예보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우주개발 정책과 산업을 총괄할 우주항공청의 기본 골격이 발표됐지만 정치권과 현장 연구원들에게서 여러 이견이 나오며 앞날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실속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